이 저 다큐리뷰의 그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1999년에 나온 그 BBC에서 제작한 더 플래닛이란 프로그램을 선택했어요. 이게 지금 1999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왜 20년 전 걸 1탄으로 선택을 했느냐. 그거는 이제 그 다큐리뷰의 그 취지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이 다큐멘터리를 본 거는 주로 그 인간에 대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갖고 그 다큐를 보기 시작한 거니까. 근데 그 인간에 대한 접근법이 좀 달라요. 옛날에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그 본성을 알고 인간의 존재를 알고 싶으면은 철학이나 종교를 공부했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 철학이나 종교 같은 경우는 보면 인간이 자연이랑 별도의 존재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인간을 탐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인간이 자연이랑 이렇게 대립돼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은 자연의 일부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연을 공부하듯이 해야 돼요. 인간을 알려면은 먼저 자연을 알아야죠. 지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그러면 지구를 알려면은 지구는 태양계에 속했으니까 태양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태양계를 알아야 되니까 이 플래닛이 행성 아닙니까? 이 행성에 대한 이 다큐를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태양계를 알려면은 우리 은하를 알아야 되고, 우리 은하를 알려면 이제 결국 우주를 알아야 되겠죠. 차근차근 이제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구가 생긴 거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지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겠으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하나씩 그 파헤쳐 가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BBC에서 20년 전에 제작한 플래닛이라는 프로그램을 1탄으로 고른 겁니다. 이게 플래닛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8부작으로 제작이 된 거예요. 8부작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제 그중에 일부가 디프런트 월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또 다른 세계인지 뭔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2부는 테라 피르마죠. 테라 피르마라는 건 이제 암석형 행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딱딱한 뭐 대지, 땅, 뭐 이런 거니까 암석형 행성이라고 볼 수 있고, 3부가 근데 이 암석형 행성이라는 게 요 수금지화 요 4개가 암석형 행성이에요. 그다음에 목토천해 요 4개는 가스형 행성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명왕성이 있는데 4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스형 행성들이 굉장히 위성을 많이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 위성들이 거의 암석형이에요. 암석형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으로 목성에 그 4개가 있잖아요.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 다음에 토성에는 뭐 타이탄 이런 게 있잖아요. 엔셀라두스도 있고, 엔켈라두스인지 엔셀라두스인지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건 전부 암석형이죠. 테라 피르마에서는 이제 요거 4개에다가 그 암석형 위성까지 다루는 거죠. 3부는 자이언트인데, 자이언트는 가스형 행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크잖아요, 이게. 목토천해, 이게 전부 크죠. 보면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이제 4부가 달이고, 5부가 스타. 태양이 스타 아닙니까? 태양이 별과 같은 거니까. 그리고 6부가 아트모스피어. 이거는 이제 대기죠. 7부는 라이프, 생명이나 생명체. 8부는 데스티니로 제작되어 있죠. 근데 옛날에 토성까지는 아마 육안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토성은 다 토성까지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 천왕성이랑 해왕성은 18세기 말이랑 19세기 중반에 발견됐어요. 이게 이제 망원경 성능이 좋아지면서 발견이 된 거죠. 천왕성은 허쉘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고 해왕성은 르베리라는 사람이 발견했죠. 그리고 이제 은하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은하수. 이 은하수를 허셀이 발견했다 그러죠. 이 허셀이 굉장히 잘 살았다 그래요. 자기네 집에 그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다가 천문 망원경을 설치해가지고 밤마다 올라가서 봤다 그래요.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여동생도 똑같아요. 여동생이랑 아주 죽이 잘 맞아갖고 그 허셀이랑 여동생이랑 밤낮 올라가가지고 밤낮 관찰을 했다네. 밤낮으로. 그 허셀이 관찰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여동생이 적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자료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천문학에 그 도움이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 은하수도 허셀이 발견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1930년에 클라이드 톰보라는 사람이 요 명왕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명왕성을 이제 탐사선을 보냈어요. 명왕성을 관찰하려고 뉴 호라이즌호라는 걸 보냈어요. 명왕성에. 근데 톰보가 1997년에 사망했는데 사망할 때 그 유언을 했대요. 유언을 하면서 만일 명왕성에 탐사선을 보내면 자기 뼈를 실어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뉴 호라이즌호를 보낼 때 톰보 뼈를 실어 보낸 거죠. 실어 보냈는데 이 뉴 호라이즌호가 성공을 했어요. 명왕성 사진을 아주 멋있게 찍어 보냈죠. 톰보는 아주 죽어서도 성공을 한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고, 그 이제 옛날에 임마누엘 칸트나 라플라스 있죠. 수학자 라플라스 같은 경우는 이걸 행성 궤도가 모두 같은 방향이다. 이게 무슨 조화냐. 그래가지고 짐작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한 거죠. 아마 저게 행성이라는 게 태양 형성기의 그 주변을 둘러싸던 먼지와 가스구름 유물일 거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행성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때는 뭐 증명할 길이 없죠. 그걸 입증할 길이 없는 거죠. 기술이 그때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기술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2차 대전 때 나온 게 이게 2차 대전 때 독일이 영국 본토를 침공을 못해요. 영국이 워낙 해군이 막강하기 때문에 독일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르너 폰 브라운이라는 이 사람이 V2를 발명한 거예요. 이 미사일이죠. V2에다가 폭탄을 실어갖고 런던에다 막 떨어뜨리는 거죠. 독일에서 런던까지 6분밖에 안 걸렸대요. 그러니까 런던 시민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은 거죠. 언제 뭐 폭탄이 떨어져갖고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엄청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이 독일에 들어가자마자 이 베르너 폰 브라운부터 스카웃을 해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로켓에 관련된 자료를 다 들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미처 가져가지 못한 거 그거마저 소련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소 간의 그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엄청나게 앞서갔던 거죠, 이게. 근데 요 사진을 보면은 재밌는 게 내행성 요 4개가 있고 외행성 4개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가스형 행성 4개고 요거는 이제 요게 암석형 행성 4개고 요게는 이 가스형 행성 4개 아닙니까? 근데 마치 요 가스형 행성이랑 암석형 행성이랑 가스형 행성을 구분을 짓는 것처럼 저기 에스테로이드 벨트라는 게 있어요. 소행성대.
일부러 구분을 해주는 것 같잖아요. 이게 암석형 행성이랑 가스형 행성을 일부러 구분해 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아스테로이드 벨트가 있는데 요게 그 행성을 형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몇십억 년 동안 다 조그만 것들, 고만고만한 것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흡수도 못하고 흡수도 안 되고, 왜냐면 큰 게 하나 생기면 요걸 다 흡수했겠죠. 흡수해가지고 화성이랑 목성 사이에 행성이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근데 큰 게 형성이 안 되니까 서로가 흡수당하지도 않고 흡수하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이 몇십억 년 동안 이렇게 소행성대로 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가 1992년에 발견된 카이퍼 벨트예요. 이게 카이퍼 벨트도 이게 얼음 덩어리라 그러는데, 아마 이것도 큰 게 먼저 생겼으면은 쭉 흡수해가지고 해왕성 다음에 행성이 하나 더 생겼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돼서 그 행성을 형성을 못한 거예요. 큰 게 안 생기니까. 하여튼 이렇게 마치 일부러 4개 나눠가지고 하듯이 구분선을 짓듯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소행성대랑 카이퍼 벨트가.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그 미소 간의 경쟁이 시작됐는데, 소련이 이제 그 코롤레브랑 체르토크란 사람이 이제 로켓을 개발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소련이 앞서가잖아요. 그 미국은 뭐 로켓 개발보다는 뭐 필름 카메라 같은 걸 로켓에 달아갖고 뭐 대기권 넘어서 최초로 행성의 윤곽을 이제 찍은 거죠. 지구죠, 지구. 지구의 윤곽이라는 게 이제 원래 이 구인지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지만 그 외부에 나가서 본 거는 이제 처음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조지 미들이라는 사람은 일생 동안 행성 형성 문제를 연구했다는데, 행성 형성에 관한 것도 소련이 먼저 연구한 거예요. 소련이 그 무슨 샤프로노브인가 하는 사람이 이게 제일 먼저 연구했다 그래, 이게. 그래,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소련이 그 후르시초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죠. 후르시초프가 미국에 도달할 V2를 개발하려고 한 거죠. 미국에 폭탄을 막 쏘아대는 거죠. 그냥 미사일을 쏘아대는 거죠. 근데 이 코롤로브라는 사람은 이 V2보다는 이미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인공위성을 하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코롤로브는 이미. 그리고 샤프로노브라는 사람은 최초로 이제 행성 형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 거죠. 칸트가 말한 그 원반에 대한 문제를 연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먼지나 가스 입자들이 합쳐지면서 한 직경 100m 정도로 큰 덩어리들이 형성이 되면 이것들이 이제 중력이 커지면서 옆에 덩어리를 흡수하는 거죠. 흡수하면 더 커지죠. 더 커지면서 이 부딪히니까 크레이터가 생긴다 이거죠. 운석공이라는 거. 이게 그 샤프로노브의 그 행성 형성 이론이에요. 거기서 이제 강착 이론이라는 걸 더 파고드는 건데, 강착 이론이라는 거는 부가물이 자꾸 붙는다는 얘기죠. 흡수하니까. 옆에 자기보다 작은 덩어리를 막 흡수하니까 계속 부가되는 거예요. 부가되면서 더 커지고, 그리고 크레이터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행성이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성이 먼지와 가스 원반으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이제 이론을 제시한 거죠, 샤프로노프가. 대단히 많은 덩어리의 작은 행성들이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를 돌고 있었을 거라는 거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1950년에 미국이 우주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4일 소련에서 먼저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미국은 그동안에 그 천문대에서 관찰을 많이 했는데, 이 밥 레이튼이라는 사람은 화성을 저속 촬영해갖고 화성 그 자전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재미로 했대요, 재미로. 미국은 좀 처음에는 뭐 소련이랑 경쟁하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인드가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경쟁하는 마인드가 생긴 거죠. 소련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 행성을 관찰하니까 이게 모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같이 너무 색다른 거였죠. 그 이제 그 1964년 미국의 탐사선 마리너 4호가 화성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화성에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화성을 보낸 거죠. 1966년인가 나온 영화에 그 화성 침공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화성 침공일 거예요, 이게. 거기에 아주 유명한 그 가수가 나와요. 톰 존스라는 가수가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인간이랑 비슷한 생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영화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봤어요. 봤는데 굉장히 유치해요. 화성인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주 우스꽝스럽고 인간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제 모방을 했는데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놨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66년에 나왔을 때는 뭐 그런 대로 볼만했던 영화 같은데 한 40년 후에 보니까 아주 유치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우스꽝스럽고. 어쨌든 그 화성에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화성부터 이게 보냈는데 탐사선을 화성 사진을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이건 뭐 아주 황량한 거예요. 황량하고 그 크레이터 사진만 보내온 거예요. 이게 화성에 크레이터가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 크레이터를 보니까 이 강착 이론에 이제 힘이 실리는 거죠. 이 부딪혀갖고 이제 생기는구나. 그래가지고 화성이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 한번 수성에 가보자. 그래서 1973년에 마리너 10호가 수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 수성 가서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크레이터가 제일 많은 게 수성이었어요. 수성은 완전히 공포투성이에요. 공포딱지죠 완전히. 그러니까 강착 이론이 탄력을 갖는 거예요. 아 이게 부딪혀갖고 이게 행성이 형성이 됐겠다. 그러면 이 금성은 근데 이게 금성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금성은 구름층이 워낙 두터우니까 보이질 않아요. 금성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내부를. 그래 금성에 크레이터가 많은지 없는지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금성은 못 본 거고, 뭐 금성에도 크레이터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럼 4개 중에서 암석형 행성 4개 중에서 수성이랑 화성은 크레이터가 많잖아요. 그럼 금성은 잘 볼 수가 없고. 그럼 지구에 그런 크레이터가 많으냐? 지구도 역시 크레이터 천지죠. 지구는 지금 저거잖아요. 뭐 변형도 많이 되고 또 숲도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 나무나 숲이 자라면 안 보이겠죠. 또 이게 침강해갖고 물속에 잠기면은 또 물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 지구는 그렇게 해서 안 보이는 크레이터가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아리조나의 이런 그 크레이터는 이거 뭐 명백하잖아요. 이거는 혜성이 와서 부딪히기 확실하죠. 운석공이 이건.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뭐 지구상에서 천지라는 얘기예요. 홍룡도 결국은 혜성이 떨어져가지고 유카탄 반도에 엄청나게 큰 크레이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공위성에서 투시해가지고 발견했죠. 그게 왜냐면 반쯤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몰랐던 거죠. 몰랐던 걸 인공위성에서 해가지고 그 엄청난 크레이터가 부딪혀갖고 공룡이 멸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혜성이랑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 관찰할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이론상으로만 알던 실제로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이 천왕성이 얘기가 나오는데, 천왕성이 약간 이단화 같아요. 행성 중에 가장 이상한 게 천왕성이라고 그래요. 천왕성이
원래 그 태양계 처음에 그 행성이 형성될 때 형성됐다는 게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청성은 아마 그 태양계 외부에서 떠돌아다니다가 태양의 중력에 잡혔을 것이다. 그렇게 들어와 갖고 이게 행성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지금은 뭐 그거보다는 이거 혜성이랑 부딪히는 거, 그 운석공이라는 게 다 부딪혔다고 지금 추정을 하잖아요. 짐작이 되는데 실제로 본 거예요. 이게 1994년 7월 16일 날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이라는 게 목성에 가서 부딪혔어요. 이걸 다 찍은 거죠. 이거에 이 슈메이커랑 레비라는 사람이 팔로마 천문대에서 관찰했는데 이 레비라는 사람은 이게 뭐 아마추어였다 그러더라고요. 슈메이커는 이제 뭐 조상이 뭐 구두를 만든 신발을 만든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슈메이커네요. 그리고 레이비라는 사람이 이 혜성의 목성의 9번째 혜성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목성이랑 너무 가까우니까 저거 부딪힌다. 딴 혜성들은 계속 돕는데 이 슈메이커 레이비나는 부딪힐 거다. 예언을 한 거죠. 93년에. 그 천문학자들이 보니까 아 이게 맞다. 이게 목성에 부딪힐 거다. 목성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94년 7월 16일 날 모든 천문대에서 이걸 관찰을 한 거죠. 당시 그 허블이 올라가 있었어요. 허블 망원경이. 이 사람이 데이비드 레이비예요. 그래가지고 허블 망원경까지 해갖고 이걸 다 찍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옆에 혜성이 흡수가 되는 거, 그렇게 해서 행성이 형성됐다는 거, 이거가 완전히 입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레이비라는 사람이 이게 완전히 행운하죠. 원래 이게 아마추어 천문가였대요. 이게 아마 저기 팔로마 천문대 같은. 근데 이제 부딪힌 거죠.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부딪힌 거야. 예. 부딪히잖아요. 이게 그 슈메이커 레비 9 혜성이 20개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목성의 그 중력 때문에 이게 하나였다가 20개로 쪼개지면서 계속 몇 달에 걸쳐갖고 계속 목성을 이제 강타한 거죠. 목성이 흡수한 거죠. 이 데이비드 레이비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당시 그 어떤 그 감정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에 자기가 그 느꼈던 거 이런 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1992년에 얼음 조각으로 형성된 카이퍼 벨트, 이게 카이퍼 벨트 아니에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카이퍼 벨트를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태양계가 형성된 방법은 처음에 가스랑 먼지 구름들이 돌면서 서로 부딪히고 그래갖고 덩어리가 이제 커지면서 자기보다 조금 작은 덩어리를 흡수하고 중력이 더 커지니까 충돌 속도가 더 빨라지고 더 난폭하게 충돌하면서 다 빨아들인 거죠. 빨아들여갖고 정리가 된 거예요. 내행성 4개, 외행성 4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정리가 안 된 거는 요 에스테로이드 벨트, 그 다음에 카이퍼 벨트, 요건 정리를 못한 거죠. 큰 게 안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요 우르트 성원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성간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성간 영역이라는 건 이제 태양이 별이니까 별과 별 사이의 영역을 성간 영역이라고 해요. 이 성간 영역에 우르트 성원이 있다 그래요. 우르트 성원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몰라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뭐 다큐 나온 적도 없고, 글쎄 책에서도 못 본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우르트 성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때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르트 성원에 대한 얘기가 또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까 플루토 익스프레스, 그러니까 명왕성 탐사선이
이게 원래 2003년에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대요. 플루토 익스프레스가. 그리고 그 대타로 뉴 호라이즌호가 2006년에 발사가 된 거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래서 2015년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 톰보의 뼈가 실린 거죠. 톰보의 뼈가 실려가지고 마지막 명왕성까지 이제 마지막 행성을 다 탐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됐다는 게 이게 1편의 그 디프런트 월드의 내용이에요. 이게